네, 이처럼 공화당 대선 후보에 오른 트럼프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진검승부만 남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어서 대선 판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미국 대선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사실 막말과 기이한 행동으로 사실 좀 이렇게 조롱도 받기도 했고요. 트럼프가 어떻게 그래도 160년 전통이라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을까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예. 그 이유를 한 너다섯 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희대의 풍운하라든지 뭐 이단아의 반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화당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법이나 질서나 이런 제도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인데 도대체 지난 1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등을 돌린 민심을 잡는 어젠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치겠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슬람들을 안 받겠, 이제 무슬림들 안 받겠다라고 했었던 거. 그 다음에 FTA 뭐 재협상하자. 그 다음에 뭐 방위비 동맹국 방위비 분담 다 해라. 이 기존 정치인들이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네. 이게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이민 정서를 가지고 있는 특히 백인 저소득 노동자층들을 공략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아직도 그래도 다수일 수밖에 없는 백인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는 우리 미국이 그 인류의 가치를 위해서 돈도 많이 내고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우리 아들들도 많이 죽었고 예. 이제 그런데 그런 걸 바탕으로 일본, 한국, 독일 같은 나라들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상품을 많이 팔아서 우리도 이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예, 어떤 예. 그런 게 있는데 등이 가려운데 내가 못 긁고 있었던 것을 좀 긁어줬다라는 그것도 미국의 꿈을 실현한 것과 같은 트럼프가 독일계 이민 2세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 부동산을 물려받았지만 71년인가 이제 트럼프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간단 명료하게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어젠다를 세팅을 해서요. 예.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반자유무역이라든지 반이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지구화. 네, 이제 네, 그러한 네. 세계적인 테마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었고 심정적으로 이제 저게 뭐야라고 하면서도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미국인이 좀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예.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젠다라고 표현하신 이런 부분들이 본선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이제 좀 관건인데요. 여전히 지금 뭐 박빙의 승부라고 좀 전에 나오긴 했지만 예. 그 또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는 6%가 힐러리가 이길 것이고 25% 정도가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40몇 %가 공화당 전당대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올라간 거고 다음 주에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여론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니까 네네.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마이크 펜스라는 그 인디애나 그 주지사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예. 러닝메이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은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화당에서도 이렇게 큰 파워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큰 손들과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지금 트럼프가 본인이 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대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 기부가 필요한데 고액 기부자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희망을 갖고 있긴 한데 네. 여전히 히스패닉과 흑인은 대다수가 힐러리를 지지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했던 그 플로리다라든지 예. 아니면 뭐 네바다 이런 데는 그 박빙의 승부인데 거기에 히스패닉들이 많아요. 2008년 오바마가 될 때 한 2천만 명이었던 히스패닉이 지금 한 2,800 거의 가깝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가 플로리다에 꽤 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미국 대선을 보면 박빙의 몇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그 본선에서 그게 얼만큼 통할까 그게 저는 좀 문제고 어제 뭐 이렇게 가족 잔치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버지는 남편은 대통령이 되면 말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통할지 잘 모르겠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공화당 내 분열이 이제 폴 라이언 그 당 대표가 지지를 선언을 했지만 인종차별 그건 맞지 않다. 나는 참을 수 용납할 수 없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예. 트럼프를 감싸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뉴트 깅그리치 유명한 그 전 하원 의장이 부통령일 수도 있다. 부통령 카드를 포기할 만큼 그 이제 트럼프 대학 때문에 그 멕시코 연방지법 그다음에 불복하면서 인종주의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예. 걸 볼 때 공화당 분열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이렇게 고언을 하고 충언을 하는 것을 트럼프가 얼마나 받아들이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합에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냥 자기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기 때문에 본선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가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가 그동안 제시해왔던 아젠다라는 걸 계속 고수해 나간다고 한다면 네.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안보 앞서 말씀하셨던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주장들을 계속 고수할까도 싶어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 저희 이제 국제 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미국도 트럼프가 되는 건 플랜 B라는 거죠. 플랜 B라는 게 이제 대안이 없다는 거죠. 네. 미국도 플랜 B가 없는데 한국이 어떻게 플랜 B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반농담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방위비 이제 분담금 그다음에 일본하고 더불어서 한일 그 핵무장 그다음에 미군 철수 그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저께인가요 발표된 그 공화당 그 대선 정강에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클린턴이 이제 트럼프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거의 관여 안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류 공화당이 본선에 불리한 부분들은 다 뺀 건데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그 개인의 의지나 성향이 굉장히 그 당 자체의 어떤 비전이나 가치나 방향을 담은 정강보다는 저는 좀 더 우세할 거라고 보거든요.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이 외교 정책을 공부하다 보면 개인의 성향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 시스템 속에서 돌아갔었던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가 바뀔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 이런 것 때문에 뭐 방위비 분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2014년에 한 9,200억 원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데 그게 일본은 그 한 4배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05년에서 18년까지 동결이에요. 2018년까지는 그 얘기를 누구도 할 수 없고 우리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핵무장 용인 그 부분도 뭐 저도 반대하지만 그 미국 대통령이 이 세계 역학송에서 핵무장 용인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뱉었다면 저희가 옵션이 생겼다라는 어떤 옵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가 북한이 이렇게 핵을 그렇게 하면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트럼프가 쓴 책이 있거든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그러니까 니고시에이터라는 거죠. 협상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분명히 협상을 할 거고 이렇게 막 격식 따지지 않고 그냥 포인트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대통령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쉽사리 이렇게 어렵게 됐었던 것이 의외로 또 잘 풀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도 아직까지는 주류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옛날에 우리 대통령 중에 그랬었던 뭐 노타이 뭐 외교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외교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지도자 간에 친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갑자기 다가서는 사람과 친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외교적인 효과를 얻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그런 말이 주류는 아니지만 저는 동감하는 바는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와 힐러리 대북 정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둘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북 정책도 많이 달라질까요? 힐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국무장관도 했기 때문에 그 뭐 제가 중국에서 회의할 때 중국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덜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볼 땐 누가 돼도 트럼프가 말했었던 이런 방위비 분담 아니면은 미국 우선주의 아니면 미국이 왜 다 짊어져야 하냐라는 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적인 공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어느 정도는 고립주의, 어느 정도는 분담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게 안보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힐러리가 되면은 뭐 똑같을 것 같다.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보는 게 네. 힐러리의 그동안을 쭉 보면요. 아버지가 아마 군인 출신이었을 거예요. 예, 예. 그 남편 빌 클린턴보다도 굉장히 강경했었고요. 안보 문제나 북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할 것 같고 이제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같이 딜을 해야 되고 이제 2018년 이후에 어찌 됐든 예. 그 사드 문제를 떠나서 네. 방위비 분담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는 핵무장은 안 한다. 하지만 핵 재처리를 좀 해달라.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으로는 돈을 좀 더 내야 되지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핵 재처리 그걸 좀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내고를 오히려 그 트럼프하고는 좀 잘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예. 힐러리하고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왜냐하면 예, 이 사람 이제 지금 아웃사이더와 주류 그다음에 너무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지도자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그 후자를 다루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썩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네. 중국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예, 있거든요. 예. 중국에 대해서 계속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그럼 분명히 미중이 지금도 신냉전 기류가 있는데 그렇죠. 더 심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중국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미국의 고립주의. 예. 그러면 아시아 회귀 정책을 뭐 폐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약화가 되겠죠. 또 그렇겠군요. 그리고 반 오바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부시 대통령이 외교가 실패한 것을 등에 업고 오히려 중국이 더 부상하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동아시아 네트워크 아니면 이런 글로벌의 신뢰를 혹시 미국 트럼프 외교가 놓쳤을 때 네. 중국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호재로 삼고 싶은 욕심과 준비를 중국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이제 뭐 끝으로 마지막에 이제 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동북아 지형이 좀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러셨어요?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네, 네. 뭐 남중국해 문제도 얽혀 있고요, 신냉전 네. 문제도 있고 네. 짤막하게 설명을 좀 어떻게 좀 동북아 지형이 바뀔까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냉전 기류가 거기에 또 러시아까지 지금 포함이 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트럼프는 분명히 중국이랑 러시아랑 화해보다는 각을 세울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신냉전 기류는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처음엔 북한은 상대도 안 하겠다 그랬다가 직접 대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랬다가 또 공화당에서는 또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라 그러고 이 공화당 내에 이 조율도 되어 있지 않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 자신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의 제 생각에 신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그다음에 이제 그 자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스텝이 생길 테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급격하게 북한에 대한 거나 중국에 대한 거나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그런 기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이걸 활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저는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건 한미일 협력인데요. 예. 지금 북한이 저렇게 굉장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주장하고 있는 게 한국 건너뛰기,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예.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1990년대 말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바로 갔어요. 그 그랬었죠. 일본 건너뛰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일본을 무시한다. 그래서 일본 패싱 아니면 일본 배싱, 일본 때리기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뭐 국제 회의를 가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건가. 뭐 예. 중추적인 국가가 되면 너무 좋은데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우리를 건너뛰는 상황 그런 상황이 좀 안 되어야 하는데 네, 네, 그거는 네. 좀 전에 말했던 트럼프가 나오든 힐러리가 나오든 그거는 우리가 똑같이 고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에 우리가 그나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미일 협력 예. 그다음에 한중일 지금 정상회담을 계속하는 그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요. 한미일 협력이 만약에 아까 일본, 한국 너희 동맹국들 다 부담해 네. 라는 걸로 껄끄러워지면 네. 한미일 협력 공조가 아까 말한 신냉전 체제에선 더욱더 중요할 텐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게 저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열강 사이에서 우리 역할을 못할까 우려되는 부분인데 열강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근데 많을 수 전망이시겠죠? 있어서 아까 네. 말한 다자나 소다자 협력이 굉장히 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